안녕하세요. 책 기존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세상이 변해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부의 진실, 7가지 부의 불변의 법칙입니다. 지은이는 데이브 램지, 옮긴이는 고영훈, 발행은 다산북스입니다. 이 책의 저자 데이브 램지는 2008년 경제위기 때 미국인 절반을 빚더미에서 구출하였고 미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금융 전문가이자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전 세계에서 700만 부 이상 팔리며 26년 연속 아마존과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에 이름을 올린 이 책은 그가 직접 경험하고 또 수백만 가정에 가르쳐온 부의 진실을 총망라했습니다. 그는 주택담보대출, 신용카드, 마이너스 통장, 자동차 할부 등 빚이 너무나 당연시되고 심지어 부를 쌓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여겨지는 세간의 상식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급쟁이들의 삶을 착취하는 금융회사의 거짓말을 타파하고 평범한 사람이라도 건강하고 탄탄하게 부를 쌓을 수 있는 7가지 부의 불변의 법칙을 전하고 있는데요. 법칙 1. 최소한의 무기 비상자금 모으기. 법칙 2. 가장 강력한 적 눈덩이 빚 갚기. 법칙 3. 몇 개월은 끄떡없을 여유 비상자금 완성하기. 법칙 4. 품격 있는 삶을 위한 노후자금 마련하기. 법칙 5. 당당한 부모를 만드는 학자금 마련하기. 법칙 6. 자유를 향한 마지막 관문 주택담보대출 상환하기. 법칙 7. 즐기고 투자하며 부자가 되는 축복 누리기입니다. 이 책은 평생 우리의 삶을 올가매는 빚을 청산하는 방법부터 가장 현실적으로 돈을 모으는 시스템, 행복한 노후를 설계하는 법까지 돈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모든 비결을 낱낱이 공개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잊지 마세요. 거울 속 빈 털털이와 마주하라.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 당시 나의 기분이었다. 벌써 수십 년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어제 일처럼 생생하다. 그때 나는 추운 겨울날 오후에 나타나는 어둠의 그림자가 천천히 방을 가로질러 내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 두려움을 느꼈다. 월급이 들어오려면 아직도 한참이나 남았는데 수중에 지폐 한 장 없는 채로 식탁에 앉아 당장 눈앞에 닥친 수많은 고지서와 영수증을 들여다보는 일이 결코 유쾌하지는 않았다. 처자식을 둔 가장으로서 따뜻한 보금자리와 먹을거리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지만 전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나는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힘없는 아이와 다를 바 없었다. 어떻게든 당장 눈앞에 닥친 고지서를 해결하더라도 또다시 날아올 고지서를 걱정해야 했다. 대체 무슨 돈으로 아이들을 대학에 보내고 은퇴해서는 무슨 일을 해야 할까? 인생을 즐기는 방법이란 게 있기는 한 걸까? 어떻게 하면 돈 걱정이란 걸 안 하고 살 수 있을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내 삶을 끝없이 엄습했다. 나는 똑같은 식탁에 앉아 매달 똑같은 고민거리와 두려움을 끌어안고 있었다. 저축해 놓은 돈은 거의 없는 반면 갚아야 할 대출금은 너무 많았다. 눈앞에 쏟아지는 대출금을 갚는 데만 급급할 뿐 내가 삶을 주도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이 상황에 맞서 싸워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다. 이대로 가다가는 은행과 정부, 그리고 돈 들어갈 일들에 얽매여 평생을 노예로 살다가 죽을 것 같았다. 아내와 돈 문제를 놓고 이야기를 나눌 때면 매번 싸움으로 끝나곤 했다. 대화가 끝나면 그녀에게는 두려움이, 내게는 무능하다는 자책만 남았다. 바꿔야 할 차, 옮겨가야 할 집, 아이들 교육 등 내 앞에 놓인 모든 미래가 불확실해 보였다. 그렇다고 해서 나를 들뜨게 하는 일확천금의 비밀이나 희망을 가지게 해줄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법 같은 게 필요하지는 않았다. 땀 흘려 버는 돈의 가치를 알고 있었기에 열심히 일하거나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일도 두렵지 않았다. 단지 억지로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싶지는 않았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반복되는 돈의 굴레가 죽기보다 싫다는 것. 온갖 고지서와 씨름하며 느끼는 중압감에 진절머리가 났다. 희망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일상이었다. 내 인생은 마치 다람쥐 쳇바퀴처럼 달려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지 않았다. 부자의 상식과 빈 털터리의 상식. 돈에 관한 잘못된 신화를 굳게 믿는 사람들은 손쉽게 부자가 되거나 아무런 리스크 없이 돈을 버는 방법이 있다고 믿는다. 노력도 없이 위험 부담도 없이 부자가 되고 현명해지기까지 하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들은 손쉽게 부자가 되길 바라면서 복권을 사고 자신의 직장은 철밥통이라고 굳게 믿으며 그토록 싫어하는 직장에 꼭 붙어 있는다. 7가지 부의 법칙에는 모든 법칙을 관통하는 명제가 있다. 노력 없는 성취는 없으며 따라서 부자가 될 수 있는 손쉬운 지름길 같은 것도 없다는 것이다. 은행과 정부가 당신에게 그려서 보여주는 보물지도를 아무리 따라가도 보물은 나오지 않는다. 보물섬 같은 건 원래 없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고통스러운 길을 걷거나 위험한 길, 희생하는 길을 선택하라는 말은 아니다. 굳이 그럴 필요도 없다. 다만 무언가가 너무 좋게만 들린다면 그 길은 분명 고난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누군가가 아주 간단하게 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10중 8구 사기이니 넘어가지 말자. 돈에 대한 잘못된 신화는 주로 2가지의 뿌리를 둔다. 첫째는 위험을 부정하려는 경향이다. 자신은 완전히 안전할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위험을 부정한다. 자신의 회사는 영원하리라는, 그래서 소득도 안정적일 것이라는 착각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그리고 둘째는 쉽게 부를 얻는 방법이나 보물 상자를 여는 마법의 열쇠가 존재한다는 착각이다. 허황된 네버리지 신화에서 벗어나라. 첫 번째 뿌리인 위험부정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게으름이다. 돈과 싸워 이기려면 당연히 힘이 필요한데
힘을 기르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것이다. 때로는 얼마 싸워보지도 않고 지레 겁을 먹어 항복하기도 한다. 흠씬 두들겨 맞기만 하고 반격하기는커녕 그대로 항복한 채 어리석은 선택에 안주한다. 존재하지도 않는 안전지대를 굳게 믿기도 한다. 회사는 언제든 당신을 해고할 수 있고 갑작스럽게 부도가 날 수도 있는 곳이다. 그럼에도 내 회사는 안전할 것이라고 맹신하고 10여 년이 넘도록 회사 다니기 싫다라고 외치면서도 계속 같은 직장을 다닌다. 위험에 대한 부정은 환상으로 시작해 환멸로 끝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잘못된 신화를 강화하는 두 번째 뿌리는 쉽게 부자가 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다. 빠르고 쉽게 돈을 버는 수단이 있다는 믿음은 역사에 인류가 등장한 이래 가장 오래된 오해 중 하나다. 전자레인지에 돌린 냉동식품이 제대로 조리한 음식의 맛을 따라가기는 어려우며 인스턴트 커피가 원두를 직접 갈고 오랫동안 추출해낸 드립커피의 향을 내기는 어렵다. 부자가 되는 길에는 오직 정도만이 존재할 뿐 지름길이나 편법은 없다. 마법의 열쇠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데도 그것만 찾아 헤매다가 지름길은커녕 목적지에 닿지도 못하고 헤매기만 하는 고통에 빠질 수 있다. 한 목사는 올바르게 사는 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만 힘들 뿐입니다. 힘든 것과 복잡한 것은 다르지요 라고 말했다. 돈 문제도 이와 마찬가지다. 제대로 돈을 모으는 법은 전혀 복잡하지 않지만 분명 실천하기는 쉽지 않다. 자잘한 연체금부터 깨끗이 해결하라. 첫 번째 법칙을 배우기에 앞서 예산을 세우는 일과 꼭 병행되어야 하는 과제가 있다. 바로 매달 나가는 각종 비용과 공과금을 연체금 없이 정리하는 일이다. 만약 휴대폰 요금이 두세 달 밀린 상황이라면 우선 연체된 돈부터 납부해야 한다. 연체금이 이것저것 너무 많다면 기본적인 식비, 관리비, 공과금, 교통비, 월세 등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가장 시급한 것부터 해결해야 한다. 무엇이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집중력이 필요하다. 7가지 부의 법칙을 성공적으로 완수해서 경제적 자유를 누리게 된 이 책의 사람들이 얼마나 미친 듯이 집중했는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돈의 노예가 되어 끌려다니는 인생이 지긋지긋했던 이들은 더 이상은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독한 마음으로 변화를 시도했다. 이들은 단순히 내가 알려주는 법칙들을 머릿속에 집어넣기만 한 것이 아니다. 이를 악물고 몸으로 변화를 만들었기에 돈에 맞서 승리할 수 있었다. 냉철한 이성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는 법이다. 아자아자라고 소리치며 온몸의 힘을 불어넣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폭발적인 열정이다. 각종 연체금도 다 갚고 예산서도 작성하고 만약 당신에게 배우자가 있다면 그와의 상의도 거쳤을 거라 믿는다. 집중력도 장착했다면 이제 고지서들을 모아 우선순위에 맞게 정리해보자. 펜과 종이를 가져와 당신의 목표를 글러 정리해보자. 그리고 그 종이를 냉장고와 침대맡에 붙이고 아침 저녁마다 보며 마음을 다잡아보자. 행동을 개시해야만 변화는 시작되므로. 부부가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예산 짜는 법.
결혼을 한 경우라면 예산서 작성부터 나머지 모든 단계를 부부가 함께 해야 한다. 부부가 한마음 한뜻이 되지 않으면 결코 그 가정의 경제는 안정을 되찾을 수 없다. 만약 중간에 급하게 예산을 변경해야 할 일이 생기면 부부 두 사람으로 구성된 긴급예산 편성위원회를 열어보자. 이때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만 추가 예산을 승인할 수 있다. 첫째, 부부 두 사람이 지출의 불가피성에 대해 동의해야 한다. 둘째, 예산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 예컨대 갑자기 자동차가 고장나서 수리비로 $500가 소요됐다면 그달 할당된 지출 내역 중 어느 한 곳에서 $500를 줄여야 한다. 즉, 수입에서 지출을 뺐을 때 영이 되게 만들었던 균형을 끝까지 유지해야 한다. 예산 조정은 결코 심각한 문제가 아니며 이 두 가지 조건만 만족하면 언제든 승인할 수 있다. 미국 가정의 이혼 사유 중 가장 많은 경우가 돈 문제로 인한 불화인데 이는 상대방에게 돈에 관해 이야기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발생하는 일이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아도 돈에 대해서는 부부 각자 다른 관점을 갖고 있기 마련이다. 나는 이를 고지식한 원칙주의자와 자유로운 영혼의 대결이라는 말로 설명한다. 원칙주의자들은 숫자, 즉 예산서 작성을 좋아하고 지출을 통제하길 원한다. 그리고 그것이 배우자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때 자유로운 영혼들은 배우자가 자신을 위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구속당한다고 느낀다. 숫자와 관련된 것이라면 거의 모두 골머리를 앓으며 예산에 대해서도 금방 까먹곤 한다. 이들 중 하나가 반드시 옳거나 그른 것은 아니다. 다만 부부는 하나의 팀이라는 사실만 기억해 주길 바란다. 돈 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 계획은 필수고 계획을 짜는 과정과 실천의 과정이 모두 즐거워야 한다. 저축도 필요하지만 행복한 삶을 위해선 제대로 쓸 줄도 알아야 한다. 각자의 차이점이 오히려 서로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부디 당신과 배우자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즐겁게 받아들여 건강한 돈 관리를 이루어 나가길 바란다. 소소한 빚부터 차근차근 갚아라. 두 번째 법칙에서는 당신 내면에 존재하는 떼쓰는 아이를 호되게 야단치고 그 아이가 저질러 놓은 사고들을 수습해야 한다. 나는 이 과정을 눈덩이 빚 갚기라고 부르는데 마치 작은 눈덩이를 굴리기 시작하면 금세 커다란 눈덩이가 되듯 작은 빚부터 시작해 빚 청산의 가속을 붙이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당신을 도와줄 효과적인 도구인 눈덩이 빚 갚기 양식을 이번 장 맨 뒤에 실어두었다. 앞장의 예산서 양식과 함께 활용하면 빚을 없애는 과정이 더 수월할 것이다. 미리 말해두지만 특히나 이 과정에는 대단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앞서 돈 관리의 80%는 실천이고 머릿속 지식이 차지하는 몫은 20%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눈덩이 빚 갚기 역시 복잡한 공식이나 계산보다는 실천과 행동이 더 중요하다. 재무상담소로서 나는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앞서 수학적으로 꼼꼼하게 계산을 해봐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확실하게 동기를 부여해 행동을 이끌어내는 방법이 더 효과적일 때가 있다. 빚을 청산하는 과정이야말로 바로 그런 일 중 하나다. 눈덩이 빚 갚기 단계에서는 먼저 자신이 진 모든 빚을
가장 적은 금액부터 가장 큰 금액까지 목록에 적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은 나중에 별도로 다루므로 여기서는 제외시켜도 좋다. 부모님에게 빌린 돈부터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금까지 모두 적어보자. 이자율이 24%에 이르든 4%에 불과하든 그에 상관없이 금액이 적은 순서대로 목록을 작성하라. 아니, 빚을 갚으려면 이자율이 높은 것부터 갚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언제부터 셈에 그렇게 능했는가? 당신이 그렇게 셈이 빠른 사람이었다면 애초에 빚을 지지도 않았을 것이다. 다만 국세청에 내야 할 세금이 연체됐거나 갚지 않으면 곧바로 압류가 되는 빚이 있다면 크게 상관없이 먼저 갚아야 한다. 규모가 가장 작은 빚부터 갚아야 하는 이유는 단기간의 성취감을 얻기 위해서다. 앞서 말했듯 눈덩이 빚 갚기 과정은 수치나 계산보다 동기부여가 더 중요하다. 만약 다이어트를 시작해서 첫 주의 목표로 삼은 만큼 살을 빼는 데 성공한다면 더 의욕을 갖고 다이어트를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몸무게가 늘거나 6주가 지났는데도 가시적인 진전이 없다면 다이어트를 포기하게 될 것이다. 나는 영업사원들을 교육시킬 때마다 품목 한두 개를 빠르게 팔 수 있도록 교육한다. 최대한 빨리 그들이 한두 건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와 영업사원들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불을 붙게 만들기 위해서다. 눈덩이 빚 갚기를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 작은 빚들을 모두 갚고 나면 틀림없이 의욕과 자신감이 생겨날 것이다. 이 과정에는 빠르게 성취감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 진리는 놀랍게도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스티븐 32 전자상거래 운영과 어멘다 31 약사 부부 이야기. 저희는 문제가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램지 씨가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들으면서 슬슬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아무렇지도 않게 10만 달러, 약 1억 원가 넘는 큰 빚을 쌓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했는데도 말입니다. 일단 졸업과 동시에 쌓인 학자금 대출이 6만 달러, 약 6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남들이 모두 그렇듯이요. 그리고 집과 2대의 새 차를 대출과 할부로 구입했고 카드빚도 3만 5천 달러, 약 3,500만 원이나 있었습니다. 남들도 의뢰 이렇게 사니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욕심을 부리며 산 것도 아닌데 이렇게 빚이 쌓였습니다. 한마디로 부주의했던 것이지요. 램지 씨의 조언에 따라 예산을 짜서 소비하다 보니 저희도 금방 빚을 갚을 수 있겠다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비상자금을 만든 후 35개월간 눈덩이 빚 갚기에 착수했습니다. 이 과정은 7가지 부의 법칙 전부를 통틀어 가장 힘들었지만 저희는 이를 악물고 흔들림 없이 실천해 갔습니다. 뜻하지 않게 아기가 생기고 아내가 허리디스크 수술을 하고 기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등 갖가지 머피가 저희를 찾아왔지만 저희는 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빚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이라는 일생일대 목표를 이뤄낸 것입니다. 저희는 아내가 너무나 아끼던 자동차인 신형 지프 체로키를 팔고 대신 오래된 중고차를 샀습니다. 아내는 초과 근무를 시작했고 저 또한 수입을 늘리기 위해 부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짠순이 짠돌이처럼 살기 시작하니 친구와 가족들이 저희를 비웃었습니다. 인생을 어느 정도 즐기고 살아야 한다는 쓴소리도 들었지요. 하지만 저희는 기뻤습니다.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그렇게 저희 삶 전체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 6년 동안은 항상 빚지는 삶을 살았고 아내와도 툭하면 돈 문제로 다투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7가지 부의 법칙을 시작하고부터는 돈 문제로 아내와 크게 싸운 적이 없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우리 부부는 목표를 세우고 힘을 합치면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희 아이들에게도 올바른 돈 관리 방법을 보여주고 가르쳐 주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저희 집에는 이제 웃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독자 중 한 여성은 눈덩이 빚 갚기 양식을 크게 인쇄해 냉장고 문에 붙여놓았다. 그리고 빚을 없앨 때마다 갚은 빚에 빨간 줄을 그었다. 그녀는 주방에 갈 때마다 냉장고 문을 보며 이것 봐, 나는 빚을 잘 갚고 있어 라고 소리내 말하며 자신을 격려했다고 한다. 조금 유치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녀는 7가지 부의 법칙을 실천하는데 행동의 변화가 중요하며 작더라도 빠르게 성취 경험을 쌓아갈 때 그 변화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이해했다. 그녀가 단순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다. 그녀는 오히려 학식과 교양이 뛰어난 데다가 셈에도 매우 밝았다. 하지만 빚 갚기에 있어서만큼은 셈보다도 강력한 동기부여와 행동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것이다. 질질 끌던 카드 대금 52달러나 8개월 전에 냈어야 할 휴대폰 요금 122달러를 냈다고 해서 당신의 삶에 대단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당신은 효과가 있는 과정에 착수했고 실제로 그 효과를 확인했으며 지금까지의 노력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한다는 사실에 더 나아갈 힘을 얻어 계속 열심히 빚을 갚아나가게 될 것이다. 지치지 않고 빚을 갚는 간단한 방법. 가장 작은 빚부터 가장 큰 빚까지 순서대로 적은 후 가장 작은 빚을 제외한 나머지 빚은 최소 상환금만 내라. 예산에서 확보해낸 모든 돈은 가장 작은 빚을 완전히 갚는 데 사용하라. 도저히 대출금을 더 낼 형편이 아니야라고 변명하며 이전의 생활을 반복하는 일은 그만두자. 더 지독하게 예산을 쥐어짜야 한다. 가장 작은 빚의 상환이 끝나면 예산에서 확보한 돈으로 그 다음 작은 빚을 상환해 나가라. 실천하다 보면 빚 갚기에 쓸 수 있는 돈을 예산에서 추가로 발견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2번째 빚을 다 갚으면 기존의 예산에서 확보했던 돈과 새로 발견된 돈을 합쳐서 3번째 빚을 갚아라. 그리고 모든 빚을 청산할 때까지 이 방법을 무한으로 반복하라. 지켜야 할 원칙은 가장 작은 빚을 완전히 다 갚기 전까지 다른 빚은 최소한의 상환금만 내라는 것이다. 하나의 빚을 완전히 갚을 때마다 그 다음 빚 갚기에 쓸 수 있는 돈은 많아질 것이다. 그 전까지 가장 작았던 빚 갚기에 쓰던 돈과 예산에서 새롭게 발견한 돈을 합쳐 다음 빚을 상환하기 때문이다. 빚도 눈덩이처럼 늘어날 수 있지만 갚을 때도 눈덩이처럼 갚아나갈 수 있다. 이 방법을 실천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빚 목록의 마지막까지 다다르면서 자동차 할부금이나 학자금 대출처럼 매달 $1,000가 넘는 큰돈도 잘 갚아갈 수 있다는 걸 경험했다. 눈덩이 빚 갚기를 통해 집을 제외한 모든 빚에서 탈출하는 것이 바로 2번째 법칙에서 실천해야 할 사항이다. 몇 개월은 끄떡없을 여유 비상자금 완성하기. 조용히 눈을 감고 상상해보라. 절박한 가젤이 되어 달려온 당신에게는 주택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빚도 없고 생각지 못한 일이 생겨도 당황하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비상자금도 있다. 지금껏 앞만 보고 달려온 당신은 드디어 제대로 굴러가기 시작한 재무 상황의 희열을 느끼고 이제 다음엔 뭘 하면 되지 하는 마음의 열의를 보일 것이다. 숨을 고르고 잠시 멈춰 서서 생각해보자. 얼굴에 여유로운 미소를 띤 당신의 모습이 그려지는가? 이제 당신은 불을 쌓는 가장 강력한 도구인 당신의 수입을 훌륭하게 쥐하는 법을 터득하기 시작했다. 지치기는커녕 얼른 당신의 강력한 무기를 활용해 더 큰 성과를 거두고 싶다는 생각에 안달이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법칙까지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면 세 번째 법칙은 한결 쉽게 느껴질 것이다. 머피의 법칙에서 완전히 탈출하는 법. 첫 번째 법칙에서 우리는 $1,000의 기초 비상자금을 마련했다. 그리고 세 번째 법칙에서는 이 비상자금에 살을 붙여 더 여유로운 자금을 만들어 볼 것이다. 만약 매달 벌어들이는 수입이 갑자기 없어진다면 앞으로 3에서 6개월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나뿐만 아니라 수많은 재무 상담사가 조사하고 경험해 본 결과 평균적으로 $25,000, 약 2,500만 원 정도가 수중에 있어야 몇 개월은 각종 비상사태에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한 달 수입이 $3,000, 약 300만 원인 일반적인 가정은 최소한의 여유 비상자금으로 $10,000, 약 1,000만 원을 마련하면 된다. 주택 말고는 딱히 걱정해야 할 빚이 없고 위급할 때면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돈 $10,000가 통장에 고이 잠들어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는가. 첫 번째 법칙에서 비상 상황에 대해 이야기할 때 비가 올 수도 있으니 우산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한 말을 기억하는가. 경제잡지 머니의 보도를 인용해 78%의 사람들이 10년 이내에 인생에 큰 시련을 겪는다라고 언급했던 말도 잊지 마라. 당신의 인생도 평생 화창하리라는 보장이 없다. 실직하거나 차가 고장나거나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처럼 큰일이 벌어질 때 또다시 신용카드에 의존하면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 진정한 돈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빚과 영원히 이별해야 하고 이를 위해 언제든 당신을 든든하게 받쳐줄 여유 비상자금이 있어야 한다. 혹시 나의 비상자금 예산이 조금 지겹더라도 이해해 주길 바란다. 비상자금은 100번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을 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경기가 안 좋을 때일수록 남의 돈을 빌려 써서는 안 된다. 이때 혹시라도 직장을 잃게 되면 빚의 수렁에 빠져 헤어나오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56%가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신용카드를 쓰겠다고 응답했다. 그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했다. 조금 경기가 안 좋더라도 어렵지 않게 신용카드로 돈을 빌릴 수 있을 거예요. 제게는 지금껏 쌓아온 신용이 있고 은행은 제 신용을 믿으니까요.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 신용카드 발급이 너무나 간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렵지 않다고 해서 그것이 현명하다는 뜻은 아니다. 어차피 언젠가는 갚아야 할 돈인데다가 여기에 이자까지 더해진다. 게다가 불경기에는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도 쉽지 않고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카드 대금을 낼 수 없어 또 카드 빚이 쌓이게 된다. 또 다른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49%가 수입이 끊겼을 때 한 달을 버틸 자금도 준비해 놓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미국인 중 절반이 자신들을 지켜줄 그 어떤 완충장치도 마련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머피는 바로 이런 사람들의 집 창문에 코를 대고 호시탐탐 쳐들어갈 기회만 엿보고 있다. 앞서 든든한 비상자금이 있으면 갑작스러운 문제들이 덜 일어나는 것 같다고 말한 걸 기억하는가? 비상자금이 머피를 쫓아내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길 바란다. 품격 있는 삶을 위한 노후자금 마련하기. 죽을 때까지 가슴 뛰는 삶을 살고 싶다면 네 번째 법칙을 수행하기에 앞서 노후자금의 진정한 의미부터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젊을 때 바짝 벌어서 이 지긋지긋한 직장을 어서 때려치워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노후자금을 직장을 그만두기 위해 모아놓은 돈으로 여긴다. 그러나 노후자금은 퇴직 후에 안정적으로 노후를 즐기기 위한 품위 유지비이지 현실 도피용 자금이 아니다. 지금 다니는 직장이나 일이 싫다면 당신의 재능을 살릴 수 있고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일을 찾아야지 은퇴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 교회 건축가인 해럴드 피셔는 100살이 넘었지만 여전히 그가 설립한 회사에 나가 일을 한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출근을 하는 이유는 결코 돈이 아쉬워서가 아니다. 그에게는 일 자체가 삶의 의미를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가 가장 즐겨하는 말이 일찍 은퇴해봤자 일찍 죽는 수밖에 더 있어요 일 정도다. 피셔는 일을 그만두고 쉬라는 사람들의 권유에 나는 내 일이 가장 즐거워. 그런데 일을 하지 말고 뭘 하라는 거야? 라고 답하곤 한다. 원하는 일이면 언제든 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도 있지만 그는 자신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일을 계속하면서 누구보다 품위 있게 노후를 즐기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피셔의 모습이 7가지 부의 법칙이 정의하는 은퇴의 모습이다. 즉, 노후자금이란 품위 있는 생활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며 살 수 있는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돈인 셈이다. 이렇게 피셔처럼 충분한 노후자금을 갖추고 은퇴한 후에 책을 쓰든 집을 설계하든 손자들과 시간을 보내든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자유롭게 선택하라. 그러려면 당신의 돈이 훌륭한 하인이 되어 당신보다 더 열심히 일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진정한 돈의 주인은 원하는 삶을 살며 여생을 마칠 수 있도록 노후자금을 모은다. 만약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끔찍이도 싫고 어느 정도 여유 비상자금도 모아두었다면 당장 회사를 그만두고 당신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일을 찾아보길 권한다. 아직 그렇게까지 할 만한 여유가 없다면 3에서 5년 정도 계획을 세워 자신의 재능을 어떻게 활용할지 구상해보는 방법도 좋다. 하지만 65살쯤 되어 머리가 희끗희끗해질 때까지 아무런 보람이나 즐거움도 주지 않는 일을 하면서 살지는 말길 바란다. 백발이 될 때까지 하기 싫은 일을 계속해야 한다면 얼마나 끔찍할까. 그래서 돈은 정말 중요하다.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고 싶다면 계획이 필요하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세상이 변해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부의 진실 7가지 부의 불변의 법칙을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